뼈 이식을 굳이 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로 대체하자,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예전에 비해서는 뼈 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되게 큰 변화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게 사실 치과 상담 시에 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저희 유튜브 개설한 지 한 달 얼핏 넘었는데 그래서 구독자 5,000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아,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유명해졌구나라는 걸 피부로 와닿으시나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목소리가 유튜브랑 똑같아요 이 얘기도 하셨고 유튜브에서 본 거 자기 해달라고 이렇게 막 하시고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이번에 임플란트를 시술을 받으시려고 고민을 하고 계셔서 좀 여러 치과 한 3군데 정도 갔다 왔는데 다 뼈 이식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고민이 많으신데 원장님, 그 임플란트를 위해서 뼈 이식은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수술인가요?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은 사실 많고요. 젊은 분이 아니시고 이제 PD님 아버님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실 테니 치주가 안 좋아서,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빼셨다 하면은 제가 엑스레이도 보지 않았지만 뼈 이식 하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뼈 이식이 필요 없는데도 권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게 아마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뼈 이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뭐 시대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환자분 입안에서 위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는 오른쪽 윗니에 뼈 이식을 했는데 왼쪽 아래는 뼈 이식을 안 할 수도 있어. 뭐 서너 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더라도 한두 개는 뼈 이식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자리마다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에 대해서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뼈 이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뼈 이식이란 건 임플란트를 할 때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 세우는 거를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건물을 세우는데 그 땅이 흐물흐물하다거나 아니면 땅이 너무 좁다 아니면 꺼져 있다 이러면 기둥 세우기가 쉽지 않고 그 기둥이 힘을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을 때 그 땅이 충분히 넓고 튼튼하도록 하는 작업이 뼈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뼈 이식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으니 어떤 뼈 이식이 있는지 종류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뼈 이식의 종류를 나눌 때는 어떤 종류의 뼈를 쓰느냐, 인공뼈를 쓰느냐, 뇌뼈를 쓰느냐, 인공뼈도 어떤 뼈를 쓰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뼈 이식의 종류에서 인공뼈 종류, 뇌뼈까지 한다면 뼈의 종류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뼈라고 하는 건 사실 뇌뼈를 쓰는 건데, 이 뇌뼈를 쓰는 거는 한계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이 필요한데 내 몸속에서 이만큼을 떼려고 하면 어딘가 다른 수술 자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턱 끝에서 떼기도 했고 이 뒤쪽 사랑니 근처 뼈에서 떼기도 했고, 정말 심한 경우는 엉덩이 뼈를 떼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뇌뼈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는 인공뼈나 이제 합성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암 환자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뼈 이식을 합니다라고 할 때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뼈는 동종골 내지는 이종골 내지는 합성골. 어렵죠? 동종골은 같은 동자의 종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 뼈인데 내 뼈가 아니고 동종골이라고? 이 말은 기증받은 인체의 뼈를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 수술의 경우에는 동종골을 사용하는 게 굳이 필요 없다, 도리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케이스도 있어서 구별을 잘 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동종골도 널리 쓰이는 재료이고요. 보통 자가골만큼은 아니겠지만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 부위가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종골은 가를 이자거든요. 종이 다르다는 거여서 소나 돼지나 말뼈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단백질 같은 것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단백질은 충분히 빼주고 미네랄만 남긴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고 인체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종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제품이고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뇌뼈보다는 생착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뇌뼈로 모자랄 때에는 충분히 섞어서 쓴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내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 수술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합성골은 이제 뼈의 성분을 만드는 칼슘과 인을 이용해서 공학적으로 만들어낸 뼈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뼈 가루를 이제 놔두고 저보고 구별을 하라고 하면 구별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합성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 자체가 칼슘, 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뼈를 잘 만들게 하자라는 그런 비율로 조합을 해낸 인공뼈라고 보시면 되죠.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합성골의 장점이겠지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이 세 가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느리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 이렇게 이식한 뼈는 어떻게 작용이 돼요? 근본 원리는 들어간 인공뼈가 주변에 있는 뼈에서 뼈세포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인공뼈들을 뼈가 없는 자리에 넣었을 때는 뼈세포들이 올 수가 없겠죠? 그럼 뼈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위해서 뼈 이식을 할 때에는 주변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공뼈를 넣어주면 이 인공뼈에 있는 특정 성분들이 뼈세포들아 이리 오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뼈 주변으로 뇌뼈들이 사라락 와서 둘러싸게 되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로 뇌뼈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인공뼈 자체가 그러면 흡수가 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흡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수술 후에 얼마간 오른 데가 약간 올록볼록하게 잇몸 속으로 느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인공뼈가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뼈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어떤 분들은 정말 뼈이식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뼈이식 안 해도 괜찮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먼저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우리 PD님 아버님처럼 뼈이식을 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것도 역시 표현이 어렵지만 상악동 거상술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기는 해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병원을 가든 무조건 뼈이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상악동은 뭐냐, 우리 얼굴 광대뼈 안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저는 보통 그걸 풍선 같은 주머니가 뼈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숨을 들이쉬면 코로 공기가 들어가서 코 주변에 있는 부비동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비동이 상악동이라고 하고 윗니, 어금니의 위쪽에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치주염으로 인해서 잇몸뼈가 너무 녹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뼈가 없기 때문에 상악동을 빵빵하게 좀 올려줘야지 임플란트가 가능하게 되죠.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 치과에서 가장 기본으로 찍는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상악동 거상술의 필요 유무는 정말 간단한 엑스레이 하나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CT 같은 걸 촬영하지 않더라도 쉽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이제 저에게 가장 많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주염이 있어서 잇몸뼈가 주저앉은 경우에 그러면은 원래는 치아가 있었고 주변에 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 내려가 버렸는데 우리는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기둥을 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뼈는 녹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뼈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20대나 30대 환자분들이 충치가 생겨서 이가 너무 썩어서 빼는 경우에는 잇몸뼈가 멀쩡하기 때문에 뼈이식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5, 60대 분들이 이가 흔들흔들하고 빠졌다라고 할 때에는 이미 잇몸뼈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뼈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뼈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치주염 치료에 대해서 아니면 예방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많이 참고하셔서 최대한 이를 안 빼신다면 임플란트를 하실 때에도 뼈이식의 양을 줄인다거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치주염으로 이 빼는 거 예방하시려면 뭘 해야겠죠? 이제 구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뼈 이식이 필요한 세 번째 케이스는 기다려도 뼈가 차지 않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도 역시나 치주염과 좀 더 관련이 있고요. 웅덩이가 너무 큰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 뼈세포들이 와서 이 웅덩이를 막 채워야 되는데 웅덩이가 너무 크다 보면 가다가 난 더 가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위에 있는 잇몸 살이 자라 들어와 버려요. 연조직 세포는 토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치조골, 뼈를 만드는 세포는 거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치아를 빼고 생긴 구멍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뼈세포가 먼저 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사실 이 뼈세포는 느려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살은 엄청 빨라요.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뼈세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살이 자리를 잡아버렸다. 보통 그런 경우가 웅덩이가 큰 경우, 이를 뺄 때 뼈가 너무 녹아서 구멍이 커진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기다려도 뼈가 차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보거든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겉에 뼈는 생겼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뼈 이식을 할 때는 뭐 임플란트를 어느 정도 길이 최소 뭐 8.8mm, 8.5mm, 10mm는 심어줘야 돼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내 모자란 뼈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수직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뼈 이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수직적인 고리 이식이 쉽지 않고 한계가 많이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수술을 피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그런 요구에 맞춰서 좀 더 짧지만 단단한 임플란트, 힘을 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특히 아래쪽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서 뼈를 점점 넓히는 게, 깊게 심는 게 한계가 있는 자리에서 내 뼈가 너무 모자란다고 할 때는 땅콩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막 5mm, 5.5mm, 6mm 정도 되는 예전보다 2mm 내지 4mm 짧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굳이 하지 않고 짧은 임플란트로 대체하자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예전에 비해서는 뼈 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되게 큰 변화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네요. 기다려서 잇몸뼈가 차오른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기다려서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뼈 이식이 좀 간단할 것 같지만 조금 함으로써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면은 환자분들께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딱 보면 알아요. 이건 기다려도 절대 뼈가 차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굳이 환자분께 이를 빼고 기다립시다 이런 거 없이 이를 빼면서 바로 뼈 이식을 하거나 혹은 이를 빼고 한 달 후에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방법을 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PD님 궁금증이 해결됐을까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뼈 이식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도 이해를 했는데 아버지 케이스를 다시 생각해보면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뼈 이식을 권했던 병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원들을 좀 걸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풍문으로 들은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를 좀 피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 치과 상담 시에 저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의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환자분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필요하세요 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병원이라면 사실 과잉 진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진료에 대해서 의사가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환자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논리가 환자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은 그건 과잉 진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상담 실장님들이 호로록 얘기를 해주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한번 의심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치료자하고 수술자하고 상담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환자분들이 왜 이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하면 그게 환자분과 나중에 트러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사실 치과의사가 본인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치과라면은 믿고 맡기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뼈이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뼈이식을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또 어떤 병원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대다수의 치과의사분들은 정말 환자를 위해서 치료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노심초사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보태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저도 기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뼈이식 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